감찰부 차장, 네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한다는 서울의 주먹들 어우르는 일이야! 안녕하세요. 홍영철과 엽총부대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쟁이 끝난 어수선한 서울 소공동의 한 술집. 안경을 쓴 연약해 보이는 사내를 67명의 사내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전국 씨름계를 휩쓸던 최재우, 김두한의 참모였던 김영태, 귀신같은 총잡이 상하이조 조이창, 엄청난 체격과 힘으로 삼손이라 불리던 고준성, 동대문파 이정재의 행동대장이었던 김동진 등 쟁쟁한 주먹들이 윽박지르는 상대는 바로 건중 친목회의 핵심 인물 홍영철이었습니다. 이봐 홍부장, 우리도 좀 끼워달라고. 어려운 시기에 같이 먹고 살아야지. 왕십리와 신당동의 젊은 주먹 100여 명을 소집할 수 있다는 최재우가 한참 후배인 홍영철에게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수백 명도 순식간에 모을 수 있어. 건중 친목회의 큰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쌍권총의 사나이 상하이조 조유창이 말해도 거절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우리도 자본을 대겠다고. 자꾸 거절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아. 주먹 한 방에 담벼락을 부셔버린다는 삼손 고준성의 육박에도 꿈쩍도 않고 두 눈을 감고 있던 홍영철이 눈을 뜸과 동시에 아무래도 이건 안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술집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야, 저 새끼 도망간다. 잡어 잡어. 사내들이 재빨리 일어나 제각각 홍영철을 잡으러 뛰었습니다. 건중 친목회, 황금알을 낳는다는 이권사업. 건중 친목회가 무엇이기에 이렇듯 서울 장안에 내놓으라 하는 주먹들이 모두 나선 것일까요? 때는 1953년 7월 그 지긋지긋하던 전쟁이 끝났습니다. 무려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난 6.25 전쟁. 이 전쟁에 미군과 유엔군이 들여온 엄청난 전쟁 물자의 처분을 두고 고심하던 동경의 극동사령부는 본국으로 회수하기에 드는 엄청난 수송 비용보다는 한국에서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한국 정부보다는 민간에게 불화하는 것이 더 이윤이 남는다는 생각에 일반인들에게 경매로 넘기기로 결정하였는데, 다음 해인 1954년 정보를 접한 김두한이 이 엄청난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인허가 문제로 백방으로 다니던 중 바로 홍영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철이 자네 요즘 뭐하고 지내나? 형님, 요즘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일할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자네처럼 대학물을 먹은 인재가 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마침 잘 됐네. 내가 미국 군수품 불화회사를 하나 만드는 중인데 나 좀 도와주게. 형님, 정말이십니까? 언제든 불러만 주십시오. 김두한과 홍영철의 만남. 그날부터 홍영철은 이제나 저제나 김두한의 부름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으나 김두한은 그의 민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들어갔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 끝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이미 군수품 불화회사는 건중 친목회란 이름으로 창립되어 있었고 서울의 각 주목패들이 참여하여 엄청난 이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권을 챙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군 측에서 찝차나 불도저 등이 경매에 나왔다면 경매장의 주먹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일반인들의 참여를 막은 뒤 건중 친목회 사람들만이 서로 단합하여 헐값에 불화받은 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땅 짚고 헤엄치듯 돈을 긁어 모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김두한의 부름만을 기다리고 있던 홍영철에게 후배 하나가 신문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형, 미군 측에서 버스를 비롯한 차량 50여 대를 경매한다고 공고가 났어요. 뭐? 그럼 이게 두한이 형님이 말한 군수품 회사에서 불화받는 거잖아. 아니, 형님은 일을 시작했으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 형, 가만히 있으면 누가 떠먹여주나요? 어차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두한이 형님이시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죠. 다음날 찾아간 건중 사무실은 과연 노다지 이권 사업이 걸린 사무실답게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겨우 만난 김두한은 영철이 미안하게 됐어. 마침 옥중 16동지인 관철이 찾아왔길래 감찰부장 자리를 관철에게 맡기고 말았는데, 여기서 말한 옥중 16동지란 김두한과 그의 부하들인 대한민청이 좌익인 정진용과 신불출 등이 연극을 벌이고 있던 시공간을 습격, 그 중에서 정진용, 김천호 등을 때려 죽인 혐의로 감옥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써 김관철도 그
그 중에 한 명으로서 그에게 건중 친목회의 감찰 자리를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미 이곳의 돈 냄새를 맡은 홍영철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저 형님이 부르시기만 기다리면서 하던 일도 다 취소시켜버렸는데, 마음 약한 김도한의 속마음을 파고드는 그의 말에 김도한이 미안한 표정으로 아 그래? 그럼 들어와. 자리야 만들면 되지. 관철이가 감찰부장이니까 영철이 자네는 차장을 하지. 감찰차장. 그거 좋은데? 김도한의 화끈한 성격으로 감찰차장으로 건중 친목회에 들어오게 된 홍영철. 홍영철이 뒤늦게 건중에 들어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김관철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키 190cm에 체중이 120kg이 넘는다는 고구의 사나이. 그의 체격만 보고도 이미 사람들은 겁에 질렸으며 실제로 싸움에 붙었다 하면 그의 주먹 한 방에 모두가 나가 떨어진다는 싸움에 일가견이 있는 사내. 더구나 김도한과는 옥중동주로 김도한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는 사나이. 김관철은 홍영철이 건중 친목회에 뒤늦게 들어온 것이 불쾌했으나 김도한의 명령이라 어쩌지 못하고 있는 사이 홍영철은 자신의 대학 후배들 중 운동부 아이들, 복싱이나 유도 역도부 출신들로 재빨리 자리를 메우니 보고 있던 김관철로서는 열불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더구나 연희 전문 학교를 다녔던 홍영철의 일처리가 매끈해서 그동안 주목국으로 운영되던 건중 친목회도 홍영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김관철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그는 모두를 아우르는 대국적인 운영보다는 홍영철계의 운동부 아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훈계하거나 혼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홍영철이 데려온 후배 하나를 혼내주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홍영철의 부하 하나가 재빨리 이 사실을 홍영철에게 알렸고, 홍영철은 자신의 직계 후배들을 데리고 감찰부장실로 쳐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폭력을 써도 되는 겁니까? 홍영철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항의하자 뭐? 아니 태도가 불량해서 주의 좀 준 것 가지고 이렇게 덤비는 거야? 이 자식 너 많이 컸다. 아니 형님은 왜 우리만 괴롭히는 겁니까? 홍영철 주위의 후배들도 이구동성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새끼들이 감히 우리 형님한테 덤벼들어? 김관철의 부하들이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나섰습니다. 아니 잠깐, 너 이 자식 홍영철이 너 똘마니들 단속 제대로 못하겠어? 김관철이 소리치며 홍영철을 향해 손을 치켜 올렸습니다. 홍영철이 재빨리 그 팔을 쳐내며 김관철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홍영철의 눈빛을 본 김관철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뭐? 너 뭐라고 했어? 나를 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김관철도 홍영철의 멱살을 맞잡으며 곧 후려칠 듯 노려보았습니다. 건중 친목회의 두 실세 김관철과 홍영철, 밑바닥에서 흐르던 두 사람의 알력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김관철의 감찰부원들과 홍영철의 학생 주먹들이 서로 뒤엉켜서 주먹을 휘두르는 가운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일순 모든 문 쪽을 바라보니 김도한이 작은 눈을 실룩이며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본 후 김관철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관철이, 너 조직 하나도 통솔 못하고 무슨 짓이야? 이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어? 큰형님, 관철 형님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저놈들이 대학물 좀 먹었다고 얼마나 의시되며 우리를 깔봤는데요. 관철이 옆에 있던 주먹 하나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깔봤다고 그래? 우리가 뒤늦게 참여했다고 괄시한 게 누군데 그래? 홍영철 쪽의 건달들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김관철이 품속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모두들 놀라서 주시하는 가운데 김관철이 피를 토하듯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시공간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했고 전쟁 때 사선을 넘나들 때도 저는 형님만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맡겨주신 이 건중 친목회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형님은 저를 믿지 못하고 저런 놈을 보내셔서 이 분란을 만드십니까? 저놈을 내보내지 않으실 거라면 이 총으로 저를 쏴주십시오. 차라리 형님 앞에서 떳떳이 죽겠습니다. 김관철의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권총을 김도한에게 내밀었습니다. 묵묵히 김관철의 녹두리를 듣고 있던 김도한이 손을 내밀어 김관철의 총을 받아들였습니다. 관철아, 내가 너를 신임해서 이 조직을 맡겼는데
너는 실망만 안겨주었다. 김도환의 손에 든 권총을 서서히 들어올려 김관철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순간 김관철의 얼굴을 향했던 권총을 천장을 향해 들어올린 김도환이 연속으로 3발을 발사했습니다. 총소리에 모두들 움찔하고 몸을 움츠렸지만 김도환만이 그대로 서서 슬픔에 겨운 얼굴로 관철아, 오늘부로 권중 침묵해서 손을 떼라. 이제부터 영철이가 이 조직을 꾸려나간다. 김관철과 홍영철뿐이 아니라 모두들 놀라우며 멍한 사이 김도환이 그대로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김관철만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 어색한 상황에 모두들 주춤주춤 한 명씩 나가버리고 어두워진 사무실에 김관철 혼자만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건중 침묵회의 초창기를 이끌었던 회장 김대웅과 고문 김도환, 감찰부장 김관철이 물러나고 홍영철 체제로 바뀐 건중 침묵회, 무수한 이권이 달려있던 건중 침묵회의 조직에 이 땅에 힘있는 사람들은 모두 눈독을 들였고 막강한 힘을 가진 김창룡의 특무대는 물론 경무대, 상용사회, 반공청년단 등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배당금을 나눠주고 굵직한 주목조직까지도 주주로 받아들이자 군소주목들도 가만히 있을 리 만무였습니다. 소공동의 한 술집에서 홍영철을 애워싸고 사정반 협박반으로 건중 침묵회 주주가 되기를 원했던 군소조직들의 요구를 홍영철은 눈도 깜빡 안 하고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지금은 건중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후에 자리가 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중을 어떻게 믿어? 그런 황금알을 낳는 사업에 자리가 날 리가 없잖아. 작은 지분이라도 들어가게만 해달라니까. 아우성 같은 그들의 다그침을 듣고 있던 홍영철이 두 손으로 탁자를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모두들 그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 홍영철이 천천히 그들의 얼굴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뱉음과 동시에 바깥으로 뛰었습니다. 야, 저 자식 잡어! 모두들 홍영철을 잡으러 뛰었습니다. 가까스로 홍영철이 바깥으로 나오고 뒤이어 삼성 고준성을 비롯한 상하이조 조희창, 김영태와 김동진까지 모두 우르르 바깥으로 나온 순간 천둥이 치는 듯한 총소리가 났습니다. 사냥꾼 복장을 한 건중의 감찰대가 공중으로 엽총 사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엽총부대의 위력 앞에 모두들 이를 갈았지만 물러날 수밖에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이번 한 번으로 덮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의 시점이라 다른 조직들도 총이 있었고 총으로 한다면 건중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건중의 회장 김대훈이 나서서 이들과 협상하고 이들 대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영철의 3대 회장에 취임하고 건중 침묵회란 조직의 이름을 대한실업협회로 바꾸고 운영했지만 수많은 조직들의 참여 요구와 갈수록 줄어드는 불화 물량에 고전하다 4.19 혁명과 함께 조직의 해체되는 운명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홍영철과의 알력에서 밀려난 김관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종로에 무랑루즈랑 카바레를 오픈하고 아마스 심종원과의 대결을 벌이는데 주먹들의 이야기들, 실화소녀와 김도환 이정재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먹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나오는 건달 이야기, 매주 금요일 7시 30분마다 업로드됩니다. 홍영철과 엽총부대편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